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반도체 급락에 7.9% 폭락했습니다. 8,000선을 내주고 7,600까지 밀렸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거래가 끝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또 한 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화성 동탄은 지난주에도 무서울 정도의 강세를 이어갔고요.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정황도 역력합니다.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서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며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9.06%,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표소 문이 열린 건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오늘 영남권 국민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해경지휘부가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서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에 개표소 문이 열린 겁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용지 등 내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첫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정오쯤 현장에 도착한 위원들은 경찰 브리핑을 들으며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고 1시간여 만에 시위대를 뚫고 개표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으로 시위대와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부 현장 검증은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투표함 등 보관된 물품은 별도로 열어보지 않은 채 현장을 보존하고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선 일부 투표용지 보관 장소가 샤워실이라거나 CCTV 설치 부족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특위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점검을 마친 뒤 투표지 247만 장이 그대로 보존된 거로 보인다며 공개 재검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개표소 방문 전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그거 잘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남 탓하라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송파구는 유독 50%를 그대로 고수를 했어요. 그 고수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 송파구에서.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2차 현장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이번 사태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적극적인 해산 조치에는 주저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출입협조 요청에는 1,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해 닫혔던 출입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잠실 개표소 앞 시위 참가자들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대치했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들을 시위대가 막아선 겁니다.
체육계에서 장관이 되면서 불나는 일이라고. 일터를 빼앗긴 체육단체는 수차례 경찰에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를 특정하며 불법 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체육단체 진입을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조치나 강제 해산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엔 경찰 수장이 직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강제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조사특위 요청에 경찰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기동대 20여 개 부대를 포함해 대화경찰 100명, 형사 200명까지 모두 1,500명이 핸드볼 경기장에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특위 위원들의 길을 터주고 문 앞에서 버티던 시위 참가자들은 강제 이동 조치했습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방문했던 시간에만 유지됐습니다. 국조특위 현장 조사 뒤 위원들과 경찰이 철수하면서 개표소 앞 봉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가 요청했을 때와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YTN의 질의에 당시와 다르게 대응한 게 아니라 매번 현장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따져 조치하고 있고 이번엔 경력을 배치하는 게 시민 안전에 낫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사적 청탁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통화 내용은 이중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효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한 자신의 권리이자 임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본인의 처신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연어 술파티 선동가를 부르고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등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본인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내려놓고 과거나 곱씹으며 자숙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0대 남성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막아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신분 밝혔는데 계속 경찰관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 뭡니까? 그 이후로 어떤 점 표명하실 예정이신가요? A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지역의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못하면서 개표가 지연됐고 개표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부 시위대는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봉쇄 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경찰관을 선관위 직원이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며 막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을 특정해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여성도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 가까이 폭락하면서 7,600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 배경엔 반도체 종목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오늘도 걱정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져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하는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장비와 전기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서울의 전셋값이 올해 들어서만 5% 넘게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으로 평가되는 2021년 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신규 계약이 보증금 10억 9,500만 원에 체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 9억 4천만 원의 세입자를 받았는데 2달 만에 1억 5천여만 원이 뛰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고 금액도 많이 상승해서 좀 거래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가격도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소유자가 좀 우이시죠. 성동구의 다른 대단지 국평 전세 보증금은 지난달 13억 원까지 올라 석 달 만에 2억 원이 비싸졌습니다. 73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오름폭도 0.3%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상황. 5.11%인 올해 매매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수년간의 착공 감소로 입주 물량이 대폭 줄고 갭 투자 차단과 계약갱신 증가 여파 등으로 매물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0보다 커질수록 집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전세 수급 지수는 최악의 전세난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초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가 되자 젊은 층의 임차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고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27% 오르며 73주째 오름세로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가 심화하는 상황.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를 못 찾아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면서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매매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요. 반도체 특수로 급등 중인 화성 동탄 아파트 값은 1.46%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성남 수정구와 분당, 수원, 영통 등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호황 등에 힘입어 집값 급등세를 보인 경기도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이 이번 주엔 1.46% 올라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이차관은 최근 고환율이 외국인의 투자자의 기계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매도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설계와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후엔 법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방탄국회 의회 독재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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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론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진은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재고 야구부가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정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과도하다면서 정부 여당이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분명 잘못이지만 벌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 학생들이나 시민들도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길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광주 세천년 NHK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안 치고 술판을 벌인 인물들은 아직도 5.18 정신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배재고 학생들의 적용한 잣대를 오늘날 김민석, 송영길에 적용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건 혐오와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에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부터 화합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차별과 역사 왜곡이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주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서울경찰청에 홍 전 감독과 정 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만이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축구협회 내부 반대와 규정을 무시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없앤 것으로 드러났지만 친족 특례 조항 때문에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길 가던 17살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23살 장윤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가 성폭행 의도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보안 수사를 통해 장 씨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이 심하게 훼손된 점과 지인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부친 A 경감이 아들이 구속된 이튿날 원룸에 들어가 핵심 증거들을 버리거나 불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성인용 인형을 해체한 뒤 여러 장소에 폐기했고 장 씨의 과거 휴대전화도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서 장 씨의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용 인형 실물은 결국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경찰은 인형에서 채취한 장 씨의 유전자 정보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을 압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촬영을 다 남겨놨어요. 네, 남겨놓고 유혈돌에 있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혈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더욱이 장윤기의 부모에 대해선 친족이 저지른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로막히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경찰청은 A 경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경위와 초동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격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지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건물 잔해에서 8일을 버틴 40대 경비원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구조대가 사투를 벌인 끝에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기적의 생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강진 발생 8일 만에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주 라과이라주 쇼핑센터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43살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붕괴한 이 건물잔에 약 9m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지난달 28일 음향 탐지 장비와 레이더 등을 이용해 힐 플로레스 씨의 신호를 감지한 뒤에 생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칠레를 중심으로 미국과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국제 구조대가 70시간에 걸친 대규모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불안정한 건물 구조와 폭우, 여진으로 굴착 통로가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구조대는 금속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절단하며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콘크리트 틈새로 수색용 카메라를 투입해 상태를 확인했고 호스와 주사기를 이용해 물과 전해질 의료용 수액을 공급하며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칠레 구조대원은 구조작업 내내 힐 플로레스 씨와 대화를 이어갔고 힐 플로레스 씨는 잔해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이 재난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힐 플로레스 씨는 경비초소가 형태를 유지한 덕분에 잔해에 깔리지 않았고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진 힐 플로레스 씨를 보며 각국 구조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고 구조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의 아버지인 힐 플로레스 씨는 구조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인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힐 플로레스 씨 가족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Pero después que me enteré que él estaba vivo, bueno, ya vi un rayito de luz en la oscuridad, a pesar de todo lo que estamos pasando aquí en Venezuela por tantas pérdidas humanas. 네, 이런 극적인 구조와는 별개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부실 대처로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과 구조대의 이 노력이, 국제구조대의 노력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응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기적적인 구조 과정에서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민간과 국제구조대가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ueno, el rescate fue liderado por el uso de bomberos de Chile, pero participaron otros equipos, algunos con clasificación internacional como nosotros y otros equipos sin la clasificación.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아래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신해 집권한 델시 로드리게스는 180일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인데도 휘발유 부족으로 지진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진 피해가 심한 베네수엘라 북부 라과이라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는데 필수적인 정부 소유의 굴착기가 연료 부족 탓에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치고 있고 구조 현장의 장비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귀중품을 빼돌린 베네수엘라 국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기능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1년간 계속된 포퓰리즘과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GDP가 75% 감소했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런 비판 속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압송한 이후에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존 베럿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 대리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도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두둔했습니다. 프랜시스 도노번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수십 년 동안의 투자 부족이 현 정부의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در صیانت از حق حاکمیت خود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هیچ اقدامی برای درهم کوبیدن هر گونه تعدی و تجاوز توسط ارتش آمریکا و حامیان آن دریغ نخواهد کرد. 이란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며
모든 위협과 침략에는 군이 가혹한 보복으로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장례 일정은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하드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의 보안 경비 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고 주요 도시 상공에는 비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روزهای قبل هفته‌های قبل همه در تلاشن که این مراسم به نحو احسن برگزار بشه.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국민에게 장례식에 참석해 복수의 뜻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장으로 준비하며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앙그룹의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그룹 배급사가 내놓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은 예정대로 15일에 개봉합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전격 발표됐던 국내 멀티플렉스 2, 3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합병 추진을 위해 맺었던 업무 협약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를 합치려던 절차도 중단된 겁니다. 그동안 투자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중앙그룹 자금 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법원 회생 절차 신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합병 추진이 결국 멈춰선 거로 보입니다. 합병 무산으로 독자 생존에 나서게 된 메가박스 중앙의 계열 배급사 플러스M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예정대로 15일 선보입니다.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자 올해 극장가 최대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스테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이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뒤 200여 개 나라에 선 판매되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작비 상당 부분을 회수했지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대작인 만큼 흥행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한편의 흥행작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뒤집을 순 없지만 그룹의 위기 속에 출격하는 호프가 어떤 성적들을 받아들일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에 근접한 체감 더위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남부는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전남 남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 청주 23.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도체 우려에 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9.06%, SK하이닉스는 14.57% 폭락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개표소 문이 열린 건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입니다. 이란군이 지정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년보다 높아서 습도 높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12로 봉쇄됐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이 27일 만인 어제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국회 국조특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방됐는데요. 경찰은 시위대를 한 명씩 이동시켜 출입로를 확보하고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표소 방문을 앞두고 일대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출입문을 막은 채 자리를 지켰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가 울렸습니다. 기동대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은 출입문 인근을 에워싸고 양편으로 줄지어서 위원들의 이동로를 확보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지 말고 자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들이 인근에 도착한 상황에서도 일부 시위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르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 대한 이동 조치에 나섰고 10여 분에 걸쳐 시위대를 한 명씩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출입구 앞이 비워지자 경찰은 굳게 닫혀있던 셔터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봉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표소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서 1시간여 동안 대기하던 특위위원들도 현장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출입문을 막고 있던 시민들에 대해 강제 해산이 아닌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부장훈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자 투표지라고 적힌 하얀 상자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겉면에는 봉인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무단 개봉을 막기 위해 군데군데 도장도 날인돼 있습니다. 시위대 저지로 한 달 가까이 발이 묶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안 투표함들입니다. 손대시면 안 됩니다. 네. 투표함은 경기장 지하 잠금 장치가 달린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송파구 전역에 투표지 247만 장이 투표함 380개에 밀봉돼 있었는데 일단 육안으로는 무단 개봉이나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247만 표에 달하는 유효 투표지 그리고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진입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투표함 관리와 보안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보관 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렇게 열렸던 경기장 문은 이후 40분 만에 다시 봉쇄됐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1시 10분쯤 철문이 올라가고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봉쇄 27일 만에 개표소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장 조사가 끝난 뒤 철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문이 개방된 시간은 단 40분. 이제는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던 입주 체육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번주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살짝 희망을 가졌었고 또 어떻게 또 끌고 나가야 되나 하는 또 막연한 걱정했죠. 개표소 봉쇄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경기장 인근 임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의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예정된 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내외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경기장 안에서 가져올 수 없어 행정 자료를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해 불편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치진 채용이나 선수 지도자 자격 시험도 무기한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행정마비가 계속되면서 수익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한 2편 정도 벌써 손해가 발생을 했고 천정부위로서의 손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들이 다시 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체육산업과 선수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지 않는 선박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미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카타르에서 열린 간접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마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정 항로를 벗어나거나 이란의 항행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 성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یا بی‌توجهی به پروتکل‌های ناوبر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تنگه هرمز با پاسخ بیدرنگ و مقتدرانه نیروهای مسلح مواجه شده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전투기의 해협 상공 활동이 오히려 수로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5조에 이란은 상선의 안전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해협의 독점적인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할 거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made very clear that if the Iranians hit ships, we were going to hit back. So, you know, it's going to take sometimes the carrot and the stick here.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협상에서 모든 패를 쥐고 있다면서 이란에 말이 아닌 실질적인 양보를 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후속 협상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양측의 날선 공방 속에서도 협상은 일주일 정도 휴지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중재국인 카타르는 실무 협상이 지난 2월 개전 당일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이 끝난 뒤 다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현재 시간 4일부터 엿새 동안 수도 테헤란 등지에서 장례를 치를 예정이고 이 기간 보안경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도 보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역시 건국 25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중심가에서 대규모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미국 당국 또한 역대급 무더위 속 테러 등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비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무력 충돌을 벌이다가 도하 협상을 계기로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당분간 거대 정치 이벤트를 치르며 자국 내 여론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면서 향후 재개될 협상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은 유지된 채 추가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유가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1.8달러로 전장보다 0.3% 올랐고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8.69달러로 0.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3%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석유류 물가는 4년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월 3.1%에 이어 2달 연속 3%대 상승률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며 석유류 물가가 24.7%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상승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인 2022년 7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휘발유는 전월에 이어 23.1% 올랐고 경유는 33.7%, 등유도 23.1%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밀어 올렸습니다. 파가 37.1% 상승했고 쌀과 국산 쇠고기, 달걀과 조기도 올랐습니다.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좀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최근에 그 더운 기상으로 인해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항공료는 28.2%, 해외 단체 여행비는 24.3%가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4% 올라 2달째 3%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6월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8,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7.89% 내린 7,64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8,0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11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오전엔 코스피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로 여러 의문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력인데요. 호남 반도체 공장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과 SK, 셀트리온은 모두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쏟아부어 디스플레이와 HBM 팹, 패키징 공장 등을, SK는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중심 충청은 앞으로 IT 소재 부품의 글로벌 허브로서 더 큰 성장을 이뤄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등 총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건 바로 막대한 양의 안정적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같이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SK는 충청권의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모두 15기가와트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GS그룹과 네이버까지 합치면 모두 1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력량만 4인 가구 3,30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대형 원전 13기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을 다 합하면 1기가와트입니다. AI를 돌리게 되면 동일한 검색에 대해서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전기를 더 먹거든요.
앞서 호남권 반도체 팹 4기와 충청권 반도체 거점까지 더하면 필요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신규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AI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정부가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속 행사로 호남과 충청에 이어 영남권 첨단산업 비전발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진주에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현대차와 한화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에서 22대 후반기 국회를 대비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과 구체적인 입법 타임라인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총의를 모은 가운데 오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선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원구성 재협상 방안과 투쟁 방향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해경지휘부가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국군 방첩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을 논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LA 총영사와 외교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9일에 나옵니다. 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계엄 이후 583일 만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향후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호 기소 사건 첫 재판부터 법원에 잇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페이지까지 언급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윤 정부 고위 인사 4명을 기소한 지 약 3주 만에 열린 첫 재판부터 법원은 공소사실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장을 보면 남용된 직권이 피고인 가운데 누구의 직권인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직권 남용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한 더 구체적인 특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의 특정 페이지와 행을 언급하며 해당 부분에 기재된 표현 가운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짚기도 했고 피고인 사이 공모관계 또한 다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용도가 바뀐 이후 관리 주체가 어디였는가를 꼽았는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일한 구속 피고인이었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보석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실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폈고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아직 보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1월 말에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원 장관에게 오는 8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내일 특검에 나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가 폐문부제로 전달되지 않자 재차 발송한 건데요. 원 전 장관이 이에 응한다면 첫 특검 조사가 됩니다. 경찰청은 어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인 성인용품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 보존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의 개인 비위 행위에 대해 각각 감찰을 진행합니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 50대 A 경감이 아들의 원룸에서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미용실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종업원과 손님은 각각 배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상자 7명이 나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세척기에 쌓인 화약 찌꺼기를 제거하다가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허용량을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도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협력업체 측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받은 공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업체 측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대전 사업장은 사고 이후 신규 추진제 제조를 중단한 상태라 화약이 추가로 쌓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동당국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 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세척기에서 처음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세척 도구와 배관 부품 등 17점을 확보해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로부터 폭발 사고 전
고압 세척기 내부에 가라앉아 있는 화약 찌꺼기 등을 청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소재로 만들어진 세척 도구가 일부 사용됐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그동안 3회에 걸친 합동 감식과 5,700여 점에 대한 압수물 분석, 그리고 관련자 32명을 조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사업장과 부지 안에 있는 협력업체들까지 특별감독 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월드컵 부진 책임론이 제기된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에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배임으로 보죠.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 전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 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 전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뉴욕의 상징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목숨을 건 청혼 이벤트를 펼친 커플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높이 443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 안테나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선 복면을 쓴 남녀. 사랑의 힘이 권력 욕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칩니다. Two geniuses climbed to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the top of the spire. They had some flag they were waving when they were up at the top. 뉴욕 대부분 방송국의 신호를 송출하는 이 빌딩 안테나에 올라선 이 위험한 커플을 구조하기 위해 30분간 안테나 전원을 차단하고 특수 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You can't be up here. 하지만 이 와중에 남성은 무릎을 꿇고 청혼까지 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인플루언서로 확인된 이 커플은 전날 관광객으로 빌딩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단 침입, 공중위험, 공공기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정에 나와 약혼을 기념해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Based off my reading of this complaint, the DA's office overcharged here. As far as what I've seen, and I'm sure you've all seen, it was a message of love. 수사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소셜미디어 홍보와 수익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 조건으로 석방된 이들 커플은 다음 달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1% 넘게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또 한 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번에도 반도체 약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입맛에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6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5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1만 명이었으니까요.
있는데요. 이거를 대폭 밑돈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4월과 5월 기존 수치도 7만 명 넘게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레저와 접객 일자리가 6만 명 넘게 급감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업률은 4.2%로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다 보니까 과열도 추락도 아닌 적절한 수치였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간 낮추면서 시장이 장 초반에 잠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래가진 못했지만요. 다른 지표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청구는 181만 4천 건으로 소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다 종합하면요. 해고의 칼바람은 없고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다. 하지만 한 번 직장을 잃으면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꼽아봤습니다. 주가가 7% 넘게 폭락했는데요. 차량 판매 실적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2분기 차량 판매량은 48만 대로 시장 예상치를 많이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급락했을까요? 일단 최근에 주가 상승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팔기는 많이 팔았는데 이게 수익성을 제대로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로보택시 쪽의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말 경쟁력이 되살아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고 곳곳에 소나기까지 지나며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달하는 체감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 전주 22.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과 청주 30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북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남부는 늦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이들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주말인 내일 충청권 남부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곳곳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현재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가운데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